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또 박수치네. 네, 또 네. 이렇게 박수로 시작을 하네요. 맨날 똑같이 이렇게 박수를 시작하는 게 저희의 전통이 될 것 같죠? 이렇게 좋은. 어색하게. 그래도 네. 오프닝은 똑같지만 저희 또 일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프롤로그도 업로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저희가 연습을 항상 하던 곳이 그 중랑구의 미디어 센터였는데 지금 일요일이라서 좀 바뀌었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홍대에 있는 스튜디오에서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업로드 이제 완료를 했는데 혹시 다들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굉장히 뭔가 감동적인 느낌이었는데 저도요. 저 너무 뿌듯하고 뚝피님이 이제 네. 업로드를 해주셨는데 제 폰에 이제 이랑이랑 아 업로드 됐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뜨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맞아요. 막 지하철에서 보는데 이거 뭐지?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 저는 사실 아직 조금 부끄러워서 뭔가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하셨나요? 알려줬나요? 저 그래서 카톡방에 물어봤어요. 뚝비님한테 가족한테 맞아요, 얘기하셨어요? 네, 이러고서 저는 당당합니다. 어차피 저의 얘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미영님도 알려주셔도 될 것 같은 게 의견 들어보니까 미영님 평이 되게 좋던데요. 진짜요? 제가요? 네, 뭐 미역이라는 닉네임 자체도 너무 재밌고 맞아요. 네, 뭔가 되게 차분하지만 내면에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까라는 미스테리한 느낌도 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주세요. 근데 뚝비님이 가족들한테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가족들 반응은 다들 일단 좋아요 구독부터 시작해주고 뭐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특히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오. 네, 힘이 납니다. 그러게요. 저도 가족톡에 다시 초대해줘 이래가지고 처음 들어가자마자부터 구독 좋아요 박아라 박아라. 이것부터 이제 저 이모들 있는 톡방에 이모들 톡방도 있어요? 네 이모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모 이거 구독 좋아요 해줘. 그리고 친척 언니들도 이제 해주고 그래서 아마 저희 구독자의 대부분이 저희 가족이 아닐까. 어쩐지 구독자가 좀 빨리 늘었다 네. 싶었어요. 네, 각자의 가족 사업이 돼가는 듯한 팟캐스트 이랑이랑입니다. 대가족인 게 이렇게 좋아요. 네, 프롤로그밖에 업로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회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보람찼던 한 주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만 그래요? 아니 우리가 녹음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편집했는데 편집을 할 때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쵸. 반복해서 듣고 면밀히 살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으면 또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나르시스트적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건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 되게 낯설죠. 네. 굉장히 창피한 일로 알고 있었는데 팟캐스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뚝배님 주변에는 미영님에 대한 평이 되게 좋았다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네네. 제 주변에서는 아니 그렇게 뚝배님 목소리가 좋다. 뭐 팬미팅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진행자 하겠습니다. 네, 뚝배님 팬미팅. 근데 얼굴이 자신이 없어서 제 밀시드에서 복면가왕처럼 좋아요. 네, 말만 목소리만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목소리가 되게 생각보다 높고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한 주를 보냈어요. 근데 좀 놀랐던 게 들으면서 제 목소리 단점밖에 못 들었고 다른 분들은 되게 너무 잘하는데 이 생각만 했었는데 다들 자기 목소리에 나 이렇게 단점이 있네 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는 너무 잘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단점을 자기마다 하나씩 집어내서 각자 자기 단점만 찾아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이게 사람이 완벽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실 없는 것도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타인이 듣기엔 너무 좋았다는 거. 그럼 네. 좋습니다. 용기를 얻고 해봐야죠 뭐. 제일 좋았던 평은 저는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세 명의 케미가 잘 맞는다라는 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댓글이 있었죠. 좋다. 네. 근데 그런 댓글을 제가 2개나 목격을 했거든요. 우와. 댓글이 많진 않았지만 2개 중에 2개 아니에요? 4개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네, 케미가 잘 맞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저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건데 프롤로그부터 합이 안 맞으면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물론 뒤에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케미가 잘 맞는다. 저는 꽤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랑이랑 저희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코너가 있어요. 나랑 너랑 우리랑 요 순서인데 혹시 맞습니다. 나랑 맡아주신 분? 네, 오늘은 1화 평범함과 이상함의 나랑은 뚝비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저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시고 네, 위로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는 평범함과 이상함에 대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을 가져오게 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평범함과 이상함이라는 문제가 대학교 초반에 저를 상당히 괴롭게 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괴롭기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했고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방황하긴 했지만 좀 계속 움직이게 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목을 사실 평범함과 이상함의 시소 위에서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평범함과 이상함이라는 시소 위에서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께 저의 사연을 좀 들려드리고자 앞으로 왔습니다. 궁금해요. 네, 사연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사연은 제가 대학교 초반에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게 넓게 보면 평범함과 이상함이고 어떻게 보면 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대비라고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겪었던 대학교 초반에 나름 고군분투기에 오.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에게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네. 아직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정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대학교 초반 들어와서부터 계속 그랬고 또 어느 정도 분기점이 있긴 하지만 예전 대학교 초반과 평범함과 이상함을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는 그 분기점 이전의 저와 그 다음에 이후의 저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이랑 저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소제목을 하나 지어봤는데 평범한 건 따분해, 이상한 건 두려워입니다. 모든 집단이 사실 그렇지만 대학교라는 게 특히 좀 적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초반에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 신입생 OT부터 시작해서 세터, 그 다음에 개강 총회 등등 비롯해서 학회도 들어가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행사와 속해야 될 그룹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생기는데 매번이 사실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잖아요. 저는 그런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시기에서 좀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 혹은 교수님들이 모범 답안을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긴 해요. 지금 돌아보니 예를 들어서 저는 전공이 중국어인데 중국어과는 나중에 언어만 열심히 하면 이중전공을 상경계로 해서 취업할 때 해외 취업이나 아니면 무역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전망이 좋다. 언어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경영 공부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일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과나 아니면 학교마다 모범 답안 어떻게 보면 정로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평범한 회사원 혹은 어떤 영업 업무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려봤을 때 굉장히 멋있네? 생각보다 괜찮겠다. 나중에 돈도 많이 벌면 내가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게 제가 생각했던 평범함이었고 또 제가 추구해야 됐던 평범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들의 어떤 루트에 맞춰서 함께 움직이고 싶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삼수를 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독서실에서 혼자 2년을 버텼기 때문에 정말 말을 아무랑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말을 못 해보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수험생활 할 때는 식당 이모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게 거의 하루의 유일한 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하면서 움츠려드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고 또 동시에 저는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강독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중국어 급수가 몇 급이니 아니면은 유학을 언제 갔다 왔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니 할 때마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5급 있어요 6급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중국어 처음 배웁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교수님이 정말 측은지심의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너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해가지고 초급 중국어 강독을 정말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들어야 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시작을 할 때 이미 평범함에 내가 과연 들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평범함을 따라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제가 마음을 많이 줬던 것들은 동물이었어요. 유기동물 봉사동아리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양평보호소에 봉사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 봉사를 다니다가 또 마음을 조금 정화하기도 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책과 영화에 점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부족한 평범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중국어 학원을 다녀야 했었고 과외를 받아야 됐었고 제가 더 급수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겠지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평범함과 이상함의 시소에서 이상함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이상함의 길로 점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렇게 평범하게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친구들을 좀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저렇게 안주하면서 살면 뭐가 기쁠까? 혹은 저렇게 앵무새같이 언어 공부만 하면 뭐가 남는 게 있을까? 하면서 좀 조롱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면서 저는 하는 게 정작 없고 결국에는 제가 졸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밀려오면서부터는 다시 또 평범함을 계속 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것들만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중전공도 상경계를 선택하라고 했지만 저는 사학과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책과 영화에 탐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때부터는 딱히 이상함을 이상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 용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평범함과 이상함을 굳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학 생활을 할 때 이미 정상궤도에서는 많이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평범함을 위해서 노력했던 순간만큼 제가 또 노력은 하지 않았기에 그들과 동일한 평범함은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상한 것이라고 치부해서 이상한 것들을 안 하고 살겠다. 나는 다시 평범함으로 돌아갈래.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이상한 것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저의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상한 것이 아닌 특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과 용기가 이렇게 팟캐스트라는 방송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책을 하나 썼었는데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저 되게 공감됐어요. 그 뚝비님 사연에서 키워드만 조금씩 바꾸면 그냥 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쵸. 네.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뚝비님이 말하는 이상함의 시소에서 어느 순간부터 잠깐 이상함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다들 이상하면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오히려 평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혹은 지금 사회에서 평범의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평범이 약간 대학교 잘 가서 대외 활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대기업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 루트를 되게 평범의 기준으로 확 잡아놓은 것 같아요. 또 대기업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기업 들어가면 결혼해야 되고 또 출산해야 되고 또 그 맞아. 아이를 대학교에도 보내야 되고 그쵸. 이게 무슨 무한 루프야. 그쵸. 교수님도 없는데 계속 과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요. 인생 과제가. 네. 그런데 또 단계만 밟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 나이에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막 1년이라도 늦어지면 막 너무 막 전전긍긍해하고 또 특배님이 삼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또 얼만큼 많은 고뇌가 있었을 거예요. 늦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좀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닐까? 나중에도 이러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짧게 요약을 하셨는데 그 안에 어떤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을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되게 응원이 되는 말을 해주셨네요. 제가. 네. 어때요? 약간 이렇게 지금 시점에 와서 대학 생활을 돌아본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저는 이게 예전에는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지금도 말을 하면서 조금 떨리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고민을 했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대학교에 맞는 인물인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또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또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정리가 됐고 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방향성은 좀 생긴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오늘 좀 많이 기쁩니다, 사실. 저도 옆에서 약간 보고 있는데 중간에 그 약간 떨림이 느껴졌다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갑자기 녹음을 시작하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도 이렇게 깊게 훅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점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저의 생각이 머리에 막 스쳐갔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생각하는 평범은 무엇이고 이상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취자분들도 저의 옆에 있진 않지만 같은 느낌을 좀 전달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상함을 이제는 이상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함이라고 받아들여야겠다라는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미영님은 혹시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이제는 뭔가 그래도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내 일이라서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런데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지금은 뭔가 더 정리된 걸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식으로 더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진실성이 있는 것 같고 제 얘기랑도 비슷한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의 그러지 않나요? 한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건 이상한 일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모범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걸 많이 봐왔어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규정 짓는 걸 되게 많이 봤는데 저도 그걸 많이 느꼈었고 지금도 솔직히 조금은 느끼고 있고 네.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좀 약간 가벼운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좋아요. 그냥 이제 뚝비님의 인생에 가단 궁금증. 뭘까요? 저도 네, 네. 사실은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했었거든요. 아, 네. 오. 그리고 이제 딱 올라와서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중국어를 했다는 게 굉장히 엄청 적응하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중국어과를 택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전망이 밝아서? 아니요. 그때 당시에 한참 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지만 네. 사실 그건 이유가 못 되고요. 그건 교수님의 이유였고 네. 저의 이유는 제가 이제 천씨잖아요. 네. 설마. 조상님이 중국 장군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오. 마더텅 이런 말 있잖아요. 저희, 네네. 뭐 저희 마더는 아니지만 뭔가 조상님이 중국 분이시니까 과를 선택해서 갔을 때 중국어를 택한다면 그 조상님의 소울이 남아있지 않을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라는 생각이 정말 갔습니다. 갔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요. 저는 토종 한국인이었습니다. 뚝비님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저의 공씨라고 네. 했잖아요. 제가 네. 공씨라서 제로라고 저번에 소개를 드렸는데 네. 저의 공씨가 사실 공자에서 공자. 나온 거라는 사실. 거짓말이지. 진짠데 이거 뭐지? 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부풀린 게 아니고 그 공자의 공자가 구멍공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곡부 공씨인데 곡부가 이제 공자의 오 맞아요. 고향이거든요. 치부. 아니 저희 같은 출신끼리 악수 한번 합시다. 네, 악수 한번 한번 하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중국어 선택하신 이유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충격적인데 제가 중학교 당시에 이제 엑소를 좋아하지 않으면 설마. 낄 수 없다. 설마. 그 와중에서도 밥을 아껴서 시우민 굿즈를 사던 매우 열혈 팬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중국어과를 선택했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다시 일본 덕질을 시작했다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약간 덕질의 역사까지. 저도 그래서 중국어를 하다 보면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음. 중국어를 잘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은? 난 내가 특별한 일이 될 줄 맞아요. 알고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 맞죠?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마무리 음. 발언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야기를 좀 둘러서 하긴 했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학교 초반에서 지금까지도 대학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여전히 쉽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싫지만 좀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상한 일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평범한 길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나아가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후배들 그런 조언을 했던 교수님을 미워하고 또 제 길이 맞고 언젠가 그거를 입증하겠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좀 덜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계속 살려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상한 것들이라고 부르면서 꽁꽁 숨겨두진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상한 것들이 사실 평범함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또 평범함과 이상함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쯤은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이상한 것들을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이상함보다 특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힘이 날지도 모르겠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다시금 의지를 다지고 싶고 또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시고 계신다면 응원을 열심히 보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코너는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너랑 코너입니다.
저희가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구글 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로부터 사연을 받았는데요. 질문은 총 4가지를 드렸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구글 폼에 총 3분이 대답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에 까먹으셨더라도 다음 회차도 준비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 꼭 인스타그램 AND_PAD으로 사연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평범하다고 하나요?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소속되는 집단에 녹아들어 자신이 속한 문화가 추구하는 이상을 꿈으로 삼은 사람. 마지막 분은 나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뚝비님이나 미영님은 어떤 사람이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첫 번째 답해주신 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주류적인 흐름, 어떤 하나의 흘러가는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좀 평범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저는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보통은 무슨 질문을 하면 되게 바로바로 대답하는 편이잖아요. 이 셋 맞아요. 중에서는. 되게 맞아요. 주관이 뚜렷하고 평소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게 모든 사람 안에는 다 평범함이 있고 이상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맞아요. 평범함을 발견하게 되면 다 비슷한 거 아닐까? 다음 질문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상하다고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요. 대답을 해주셨는데 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나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자신이 경험한 유년기 시절에 추구했던 이상을 꿈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 마지막 줄에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자신이 경험한 유년기 시절에 추구했던 이상을 꿈으로 삼은 사람.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넌 아직도 그런 꿈을 꾸고 사니?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들 근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꿈을 쫓는 사람이 이상한 것 같다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패널 셋 다 이거 준비하면서 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대학생으로 치면은 그래도 좀 고참들이거든요. 이제는 조금 취업을 생각해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졸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런 취업 준비나 아니면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좀 이제 베테랑이 되어가야 될 시점인데 점점 철없는 거에 베테랑이 되어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게 있었어요? 저희 다음 질문은요. 본인의 평범함과 이상함 수치는 어느 정도냐 하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게 다들 자신의 이상함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어떤 분은요. 평범함은 30, 이상함 70인 것 같는데 평범함 50, 이상함 50이 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평범하고 싶지만 이상하고 싶지만 또 동시에 평범하고 싶은 이 모순되는 마음은 뭘까요? 하는 마음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전 이거에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나만의 이상함, 나만의 특별함을 간직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고 싶지만 또 동시에 평범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평범한 70, 이상한 30 정도를 말씀해 주셨고 평범한 45 그리고 이상함 55 정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패널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평범함과 이상함 수치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저번에 얘기를 해가지고 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요. 그 뚝배님의 사연에서 내가 이상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저거보단 내가 낫지 않나 이런 마음이 살짝 맞아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까지도 좀 마음이 어린지 그런 우월감이 좀 있네요. 이거는 뭔지 스스로도 알 것 같아요. 네, 인식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나는 좀 취향 특이해. 뭐 어때서 괜찮지. 나는 좀 달라. 이런 마음가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이상함 한 99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랑이랑. 저희 준비된 질문은 모두 끝났나요? 네,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생으로 살아가면서 평범하거나 이상하지 못해서 고민한 적 있나요?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몽글, 평이상, 너구리 총 3분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몽글님은요. 꿀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꿀강이 너무 싫었어요.
대학은 학기당 몇백만 원을 내고 다니는 곳인데 단순히 과제가 적고 다른 강의보다 비교적 점수 받기가 쉽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그렇게나 인기가 많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저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더 잘 알고 싶은 것에 끌렸거든요. 시간표를 짤 때도 그랬어요. 제가 잘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선으로 신청했죠. 동기들은 그런 제가 참 특이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매번 그리 내게 어려운 수업들만 찾아 듣고 어려운 길로 가려 하느냐고. 학점은 중요하지 않냐고. 관심 있는 것을 신청하니까 수업 자체는 매번 즐겁고 흥미로웠지만 사실 그것과 별개로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았어요. 2학년 때까지는 줄곧 듣고 싶은 수업들 위주로 들었었는데 3학년 즈음부터는 잘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학점 역시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과 흥미는 떨어져도 결과는 잘 낼 수 있는 것들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어느 정도 흥미가 있으면서 잘할 수 있는 강의를 듣는 것으로 타협했지만 여전히 뭐가 최선인 걸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혹시 세 분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까요? 스마일 이모티콘도 붙여주셨습니다. 귀엽네요. 스마일 이모티콘. 맞아요. 사연에서 귀여움이 뿜뿜하는 느낌. 뚝비님과 미영님은 꿀강파 아니면은 열심파 어떤 건가요? 저는 열심파였습니다. 저도 어. 열심파입니다. 안 돼. 미안해요. 전 꿀강파예요. 우리 사연자님 닉네임이 뭐였죠? 몽글님. 몽글님입니다. 네. 네. 몽글님과 뚝비님, 미영님이 한 편을 먹고 저는 외톨이가 되었네요. 어느 편이 먼저 주장을 해보실래요? 보통 소수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소수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저는 제 상황 때문에 꿀강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국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국제학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이 국제학이라는 학문을 잘 모르겠고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도 그냥 주변 추천을 받아서 국제학을 배우게 됐거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 뚝비님이 부전공을 하셨다고 하신 사학 아니면 철학. 전 이런 쪽을 되게 좋아해서 나머지를 다 철학과 사학과를 넣어놓고 마지막 하나만 잘 모르는데 멋있어 보여 국제학 간지나 이러면서 넣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붙어버려서 이제 운명의 장난 같네요. 그쵸.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국제학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들어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건가부터가 일단 고민이었고 그냥 듣는 수업마다 내가 잘 알아듣고 있는 건가 너무 숨이 막혀와서 그래서 이제 꿀강을 찾아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완전한 꿀강파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사연을 주신 몽글님처럼 꿀강보다는 열심파인 게 사실은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점이라는 숫자는 대학 생활을 평가하는데 정말 좋은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편리한 지표는 맞지만 맞아요. 그 안에서 배워가는 거를 생각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 학비가 지금 얼만데 이걸 가지고 더 많이 배울 생각을 하는 몽글님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이 될 수 있다면 열심파로 넘어가고 싶었지만 체력과 마인드와 국제학에 대한 원망이 합쳐져서 꿀강파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연을 읽어주신 미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되게 공감했어요. 그리고 몽글님이 계속 열심파로 남아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저도 주로 이렇게 시간표를 짜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항상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든 만큼 얻는 게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 학기에 들었던 수업 중에 원어민 교수님 수업이 있었거든요. 교환학생 친구들이 오고 어렸을 때 유학을 다녀왔던 친구들이 그 수업을 들어요. 그 친구들이랑 함께 같은 조가 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은 말하는 게 되게 청산유수예요. 그래서 그때 자존감도 많이 깎아먹고 마음도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그 수업 듣기 전보다 훨씬 영어 스피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자신감도 그래도 좀 생기긴 했고 나 그래도 조금 할 수는 있구나 라는 생각. 물론 학점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엄청 잘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배운 게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만큼 얻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몽글님도 열심파로 남아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파로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몽글님이 굉장히 힘이 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보고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열심파이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으니까 과에서 이상하게 저는 수강 신청 어렵다는 말이 좀 체감이 안 됐던 게 제가 신청한 수업은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학과가 좀 언어 위주의 학과인데 저는 대부분 문학 수업이나 역사 수업 같은 거를 신청하다 보니까 수강 신청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대신에 강의도 힘들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얻어가는 건 많았지만 그냥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학의 구조라는 게 있는 거고 항상 뭐 꿀강의나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강의만 들을 수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거를 다 해소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 저희의 노력으로라도 조금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제가 스스로 난이도를 높이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꿀강 막 PPT만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얻어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강의도 가끔 그 강의 계획서를 읽어보면은 참고문헌 및 도서가 있는데 그런 참고 도서들을 좀 챙겨서 읽는 편이거든요. 좀 난이도를 높이면서 자기가 뭔가 더 얻어가려고 하는 것도 슬프지만 네, 알고자 하는 욕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런 방법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이제 열심파와 꿀광파 중에서 고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열심파의 엄청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네요. 든든합니다. 네, 저희 진짜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미리 참고문헌을 읽어본다는 거 저도 생각은 해봤지만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은 생각은 해봤지만 해본 적은 없거든요? 없다. 저도 매번 그러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도요. 제가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이렇게 뚝배님의 팁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열심파로 강의를 듣고 나면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대학 생활을 돌아봤을 때 기억나는 거는 학점이 아니라 우리 밟아온 자취. 몽글님이 밟아온 열심히 공부한 자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정말 멋진 좋은 말이었던 말이네요. 것 같아요. 네, 고민이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네. 저희 다음 분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요. 너굴이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너구리가 아니라 너굴이라고 해주셨더라고요. 평범함과 이상함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서 나름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 저를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이상함이 아닌 그 사람에게는 없고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범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나의 특별함으로 뽐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고민하신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써두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에 되게 동의해요. 모든 거는 되게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염색하고 피어싱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염색한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다. 너무 튀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머리 빨간색이고 분홍색이고 한 사람들 보면 조금 이상한데 무섭다 하고 피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장하면서 다른 집단에서 자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서 그게 이상함이다 라기보다는 특별함이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미영님이 1학년 때 저를 봤으면 슬슬 피하지 않았을까.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네, 저 분홍머리에 뭐 그때는 네일 같은 거는 돈이 없어서 잘 못했지만 손에 지금 저 포차코와 펌펌프린을 매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피어싱도 사실 있어요. 안 하고 다니지만. 그래서 우리 미영님과 제가 조금 자라서 만나게 된 거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저도 되게 개방적인 가정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제가 이렇게 특이하게 하고 다니는 걸 싫어하시는데 저는 반항과 기질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그쵸. 일부러 가서 아빠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이거 봐라 이런 사람이었어가지고 네, 뚝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연 읽고? 저는 마지막 줄에 오히려 나의 특별함으로 뽐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나랑에서 들려드렸던 얘기가 저는 이제 이상함을 끌어안고 좀 이걸 특별함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연의 마지막 줄에서 좀 그런 용기를 같이 얻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상함이라는 게 집단 속에서 너무 많이 규정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해주신 대로 환경이 너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른데 아까 미영님이 뭐 염색이나 이런 거 말씀해주셨지만 제가 지금 당장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막 증오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다 다르고 해당하는 집단이 다 다른데 그것을 너무 큰 집단으로 묶어서 뭐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묶어서 판단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너구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집단 속에서 자유롭게 특별한 사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번에도 멋있게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아세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피어싱하고 머리 염색하고 혹은 문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 친구는 나랑 다르구나. 저 친구의 특별함이구나. 그렇지만 나는 안 할 거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런 게 저는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쟤 피어싱 했네? 쟤 문신 했네? 쟤 틀렸어. 내가 고쳐줘야지? 맞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런 거 생각하면 틀림과 다름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맞아요. 이상함을 특별함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다음 사연은요. 평이상 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사연인데요. 평이상 님께서는 대학생으로 살아가면서 해보셨던 이상한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거 좀 이상한 생각 같은데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긴데 쭉 읽어드릴게요.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어요. 학과 내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학생이 준범죄자, 낙인 혹은 죄인 취급을 받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해당 학생들이 했던 행동과 행적을 들어보니 확실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이 맞았어요. 그래서 학과 내의 다른 학생들은 해당 학생들을 배척하거나 따돌렸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라는 단어와 배척과 따돌림이라는 단어가 이 사연을 생각할 때마다 같이 떠오르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해당 학생들과 저는 친분이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잠깐 어울려 본 적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오며 가며 마주치며 인사를 하곤 했어요.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다른 학생들에게 이상한 사람이 된 해당 학생들을 저 또한 주변 분위기상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배제하거나 배척해야 함이 강제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불미스러운 일을 기억하는 다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들어오긴 했지만 벌을 받는 이유는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때만 할 법한 실수로 재학 중에 학과 내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해당 학생들은 잘못이 무슨 이유로 잘못되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뉘우칠 수 있을까요? 해당 학생들에게 용서와 인도를 알려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둘의 가장 큰 문제인데 둘 사이에 해결 없이 갈등 없이 피해만 발생하다가 선을 넘으면 신고와 함께 처벌하는 시스템의 이상함을 느끼는 저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한 걸로 고민하죠. 범죄를 안 저지르면 당연히 범죄자 취급을 받을 일도 없을 것인데 말이죠. 여기까지가 사연의 마무리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전혀 이상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볼 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우선 미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볼 만한 생각, 그리고 한번 꼭 해봐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뭔가 들어보면 충분히 어떤 사람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말하기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맞아요. 평이상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앞에 두 사연은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평범함과 이상함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평범함과 이상함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까지 넓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저희가 이 사건의 내막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쵸. 이게 O다 X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부적합한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제로님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좀 처벌의 형태에 있어서 상벌이로 뭐 벌점 몇 점을 받았다, 혹은 아니면은 뭐 징계를 받아서 몇 달간의 뭐 활동을 중지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사실 그 처벌을 내었다 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이유를 관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주신 사연에서는 강제로 어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뭐 배척이나 그래서 당연히 배척과 따돌려야 돼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만약에 평이상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이상하구나 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느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이상님 같은 경우는 이상함을 예민함이라는 말이 힘드시면은 좀 어딘가 불편한 사람 같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딘가 불편한 사람들이 저는 되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단순히 어떤 사회가 정한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다 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시민으로서 중요한 가치지만 항상 이렇게 틈새가 있고 사각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게 맞는지는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놓치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긴 하지만 이 이상함의 그런 예민함 혹은 좀 내가 생각해볼 게 많은 사람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평이상님의 생각은 되게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평이상님이 말씀하신 평범함과 이상함 그리고 이 생각이 이상한 것 같다라는 거는 저는 이상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던 거고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게 이상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네. 제로님 또 너무 멋지게 사연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오늘 컨디션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제 코너로 전부 뺏긴 기분인데 미안해요. 세 분 모두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번 회차에서 사연을 보내지 못하셨더라도 저희 다음 회차 그리고 앞으로의 회차도 계속 있으니까 꼭 인스타그램으로 사연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이랑이랑. 네, 저희 그러면은 마지막 코너인 우리랑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맡았어요. 제로 담당이고요. 네. 제가 이제 발췌를 2개를 해왔는데 첫 번째 책은 룰루 밀러라는 작가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베스트셀러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요새 진짜 서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도 밀리의 서재에서 이게 1위를 하고 있길래 한번 읽어봤다가 이번 평범함과 이상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준비를 해왔고요. 네. 두 번째는 철학에 대한 얘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첫날부터 제가 힘을 좀 줬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미셸 푸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푸코. 네, 푸코의 원서를 읽지는 않았어요. 저도. 발췌만? 네, 집에 있는 철학책 뒤져보면서 푸코가 있는 페이지를 찾아서 발췌를 해왔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남경태 작가의 한눈에 읽는 현대 철학에서 미셸 푸코 편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쭉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는요. 읽어보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제목이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이 책을 읽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귀 막아야 되겠는데요. 스포주의입니다. 네. 스포주의. 근데 우리 패널들은 들어야 되고요. 그래도 들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목의 키는 제가 지금 얘기를 할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서사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저는 이 책을 추천을 드려요. 자, 얘기를 해봅시다. 네. 민들레라는 장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민들레는 잡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식물이 훨씬 다양한 것일 수 있다. 약초 채집가에게 민들레는 약재이고 간을 해독하고 피부를 깨끗이 하며 눈을 건강하게 하는 해법이다. 화가에게 민들레는 염료이며 히피에게는 화관, 아이에게는 소원을 빌게 해주는 존재다. 나비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벌에게는 짝짓기를 하는 침대이고 개미에게는 광활한 후각의 아틀라스에서 한 지점이 된다. 그리고 인간들, 우리도 분명 그럴 것이다. 별이나 무한의 관점, 완벽함에 대한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 금세 사라질 점 위에 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히 많은 관점 중 단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다윈이 독자들에게 그토록 열심히 인식시키고자 했었던 관점이다. 자연에서 생물의 지위를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계층 구조에 매달리는 것은 더 큰 그림을, 자연의 생명의 전체 조직의 복잡 단안한 진실을 놓치는 일이다.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에 편리하게 그어놓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당신이 응시하는 모든 생물에게는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지구에게, 이 사회에게, 서로에게 중요하다. 요거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디오북을 듣는 느낌 좀 났어요. 옆에서 읽어주시는데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확실히 편집의 힘을 믿어요, 저 지금. 네. 너무 떨립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민들레도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잡초가 아니라 되게 다양성, 다원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름과 틀림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다름을 이해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문단이 된 것 같아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물고기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에 주의하면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 분류학자들이 타당한 생물 범주로서 어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조류는 존재한다. 포유류도 존재한다. 양서류도 존재한다. 그러나 꼭 꼬집어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며 아주 놀라운 관계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박쥐는 날개가 달린 설치류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낙타와 훨씬 더 가깝고, 고래는 실제로 유제류, 즉 발굽이 있는 동물로 사슴이 속한 과라고 합니다. 라는 사실이 그렇다. 새들이 공룡이라는 사실, 버섯은 식물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동물과 훨씬 가깝다는 사실, 그들은 보통 가장 놀라운 것을 마지막 순서로 아껴두었는데 윤의 표현으로는 물고기들을 살해하는 의식을 치를 때 유독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단다. 이 의식은 보통 3가지 동물의 그림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소, 연어, 페어. 여기서 나머지 둘과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라고 그들은 물었다. 잠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소, 연어, 페어. 여기서 나머지 둘과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페어가 뭔가요? 페어는 뭐냐면요. 어는 물고기 어, 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예요. 즉 폐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란 뜻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 연어, 페어 중에 어떤 것이 나머지 둘과 다를까요? 전 연어 같아요. 연어요? 네. 소 아닌가요? 소요? 네. 네. 자, 들어봅시다. 이 무리에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어느 생물일까요? 그러면 아무 의심 없는 순진한 학생, 자, 뚝비님이 손을 들어 소를 고릅니다. 소가 나머지 물고기들과 가장 다릅니다. 왜냐면 물고기들이 둘이고 소가 하나, 이게 딱 봐도 그렇잖아요? 저도 네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바로 그때 분기학자의 얼굴에 개구쟁이 같은 미소가 번지며 그 생각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분기학자들은 공통의 진화적 참신원을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을 상기시킵니다. 한순간이라도 비늘이라는 외피의 시선을 다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더 많은 것을 밝혀주는 다른 유사점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거라고. 예를 들어 폐와 소는 둘 다 호흡을 하게 해주는 폐와 유사한 기관이 있지만 연어에게는 없다. 폐와 소는 둘 다 후두개가 있다. 연어는 유감스럽게도 후두개가 없다. 후두개는 기관을 덮는 작은 덮개 모양의 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어의 심장은 연어의 심장보다는 소의 심장과 구조가 더 비슷하다. 이런 설명들이 계속 이어지며 마침내 페어는 연어보다는 소와 더 가깝다는 결론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나간다. 결국 우리 미영님이 맞았네요. 순진한 학생이. 이 질문을 깜빡 하게 속으셨네요. 되면 일단은 딱 미영님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골랐겠죠. 맞습니다. 저는 순진해서 오히려 좋네요. 이제 그래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들이 생명의 나무를 베는 톱질 속도를 본격적으로 높이는 건 이때부터다. 윤에 따르면 분기학자들은 사람들이 일단 이 사실, 즉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생긴 생물들 중 다수가 자기들끼리보다는 포유류와 더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상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했다. 어류가 견고한 진화적 범주라는 말은 실제로 완전히 헛소리라는 진실 말이다. 윤의 설명을 빌리자면 그것은 마치 빨간 점이 있는 모든 동물이 한 범주에 속한다는 말이거나 시끄러운 모든 포유 동물들은 한 범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원한다면 그런 범주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무의미하다. 진학적 관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어류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 몰아넣은 것이다. 여기까지 어류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의 작가 룰루 밀러가 내린 결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에필로그예요. 모든 범주는 상상의 산물이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계에 관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자연 위에 그은 선들 너머에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릴 수 있을까? 또 어떤 범주들이 무너질 참일까? 구름도 생명이 있는 존재일 수 있을까? 누가 알겠는가? 해왕성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비로 내린다는데 그건 정말이다. 바로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오래 검토할수록 세상은 더 이상한 곳으로 밝혀질 것이다. 잡초 안에 약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얕잡아봤던 사람 속에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네,
발췌는 여기까지예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들을 많이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평범함과 이상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랑을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적절한 콘텐츠를 찾아오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물고기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물고기는 물고기였죠. 저한테는. 그쵸. 물고기는. 근데 여기에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은 물에 있는 모든 다양성을 가진 생물들을 물에 산다는 이유로 다 하나로 때려 박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물 안에 있는 어류 중에서 연어는 우리와 다르지만 폐어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존재라고 하죠. 이 책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폐어는 사실 우리 내장 기관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냥 꼬리가 있는 사람, 즉 인어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되게 신기하죠. 낭만적인 것 같은.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듣고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이네? 우리가 되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경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이상한 경계였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막 지었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평범과 이상함의 경계는 그리 뚜렷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능성은 흔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이상한 부분에서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마치 민들레가 약초로 쓰이고 염료로도 쓰이고 화관으로도 쓰이고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서로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깨달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세계에 중요하고 유일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마치 민들레처럼. 그 복잡성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쓰고 있고 알고 있지만 민들레가 복잡하고 신기한 생물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글로 표현되고 그걸 읽어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들레의 복잡성? 이게 되게 잘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평범함과 이상함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함의 범주에 넣었던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죠. 말했듯이. 우리의 이상함들은 이렇게 민들레가 여러 곳에 쓰이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 빛을 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이상함들을 잘 간직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대목을 골랐어요. 저는 발췌해 주시는 좀 문단을 듣고 생각한 게 네. 좀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좀 다르게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달리기를 할 때마다 뭐 나무도 네. 보고 풀도 보고 꽃도 보는데 걔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달리면서 보니까 그 친구들은 막 바람에도 흔들리고 맨날 비도 맞고 하면서 변화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하나의 기준만 생각하고 저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 이렇게 규정해보고 봤을 때랑 변화를 관찰하면서 봤을 때랑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좀 사소한 것도 좀 다르게 보기를 노력하면은 이 평범함과 이상함의 문제도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가만히 지켜보는 거 그 태도가 제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우리가 평소에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물체나 사건들을 네.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거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보통은.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포착할 수 있다는 거 그 능력 가지는 것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나면 먼저 뭐부터 물어보죠? 나이? 이름? 어디 그쵸? 사는지? 나이? 이름? 어디 사는지 물어보죠. 근데 외국에 나가면 특히 서양권에서는 나이를 안 물어본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평범한 것이 저 나라로 멀리 날아가면 전혀 이상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경계는 우리가 그냥 막 때려넣은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랑 두 번째로 푸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네, 푸코라고 하시니까 일단 이 오디오 꺼야겠다 라는 마음이 저랑 얘기하네. 네, 드실까 봐 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한눈에 읽는 현대 철학에서 발췌를 했고요. 미셸 푸코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배제된 사람, 강요된 침묵 속에 갇혀버린 타자의 목소리를 끄집어내고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성과 비이성, 그리고 계몽과 몽매, 그러니까 계몽에 반대되는 거죠. 의 경계선을 허물고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발췌문은 광기의 역사라는 푸코의 저작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배제되고 침묵하게 된 과정을 드러내면서 그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쭉 얘기를 해볼게요.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진리를 인간이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 등은 모두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푸코에게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푸코에 따르면 진리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에 의해 규정되는 하나의 지식일 뿐이다. 푸코의 관심은 지식의 내용에 있지 않고 지식을 둘러싼 관계들, 즉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혹은 누가 이러저러한 지식을 규정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우선 지식이 발전한다는 관점을 믿지 않는다. 지식은 각 역사적 시대에 따라 그에 맞게 구성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에 따르면 지식은 사물보다는 오히려 말에 의해 구성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사물이 먼저 있고 나서 그 사물을 규정하는 말이 생긴다고 보면 그의 주장은 다분히 억지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예를 들어보면 알기 쉽다. 지구는 46억 년 전부터 태양의 주위를 돌았지만 지구의 운동을 설명하는 지식은 고대 그리스의 지동설에서 중세의 천동설로, 다시 천동설에서 근대의 지동설로 바뀌었다.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래 인간의 몸에는 늘 세포와 유전자가 있었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이름 붙이게 된 것은 19세기 생물학의 성과였다. 즉, 사물은 변함없는데 사물을 설명하는 지식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다. 푸코가 실제로 들고 있는 예는 광기다. 광기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시대마다 달랐다. 중세에는 광기를 일종의 예지적인 지능으로 여겼다. 또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성을 넘어선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따만 해도 광기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으므로 광인도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다. 그러나 17세기에는 광기를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광인은 사회에서 병원으로 격리 수용되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생겨난 19세기부터는 광기를 정신질환으로 취급하여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된다. 광기라는 사물은 늘 그대로였는데 그 사물을 규정하는 담론이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담론으로 구성되는 지식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런데 묘한 일은 각각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식의 담론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달라질 뿐이라는 점이다. 지식이 사물로 구성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담론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문제다. 지식은 구성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는 그 내용에서 빠져버리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들 역시 담론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이다. 푸코에 따르면 광기는 17세기라는 특정한 역사적 시대의 역사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 이유는 17세기에 바로 정상이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담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광기는 비정상으로 규정되면서 역사에서 누락된 것이다. 정상이 있는 한 비정상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네, 여기까지. 좀 길었죠?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 저는 일단 딱 든 생각이 상대적인 철학가의 정리된 생각으로 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옛날에는 천동설이 맞다라고 공설이었잖아요, 그게. 그쵸. 그런데 그때 당시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고 그게 아니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네. 근데 이제 와서는 밝혀진 게 지동설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그때 생성됐던 집단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사실이 상대적인 걸로 계속 바뀐 거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도는 거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겠죠. 맞죠. 완전히 반대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적이다,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줬다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상이라는 것도 그때 한 19세기 들어서 생긴 담론이었고 그 정상이 생기면 그 반으로 비정상이 또 규정됐는데 그거 생각해보면 그것도 상대적인 게 아닐까 맞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주제인 평범함과 이상함 이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뚝비님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일단은 푸코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푸코 책을 한 대여섯 번 도전했다가 한 번도 못 읽고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시는 푸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은 저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순간에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잠시라도 푸코에 당했다는 사실. 일단은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질에 다가가야 하는 학문이고 좀 본질을 알아내야 하는 학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좀 담론적인 연구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담론에만 머물다가 그 담론을 일반화해서 진실로 믿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광기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거를 좀 저희와 연결지어서 하면은 사실 저희 모두가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네. 각자만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살면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다가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가 않고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이나 여러 가지 말들이 마치 말구름같이 이렇게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를. 그런 것들을 다 해집고 가면은 그 사람이 분명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가가지 못해서 이렇게 좀 평범함과 이상함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됐어요. 이해 제가- 잘 됐어요. 네, 첫날이라서 너무 힘을 준 거 아닌가. 이제 듣는 분들이 이거 듣고 다 떠나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심정이고요. 이렇게 푸코라는 거대한 철학자까지 가져온 이유는 평범과 이상함, 즉 이상과 비이성 또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권력 아래 만들어진 환상 같은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트 있죠.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흔히 말하는 스카이 가고 그 뒤에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루트들이 그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한 번뿐인 삶인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정말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 벗어나기란 시선도 있고 또 내가 배워온, 내재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이런 관점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고정불변한 진실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당신의 생각과 존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작아서 미안해 라던가 내가 이렇게 내성적이어서 미안해 라던가 이런 말들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이 당신을 위축시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알고 있잖아요. 나의 이상함은 특별함이라는 사실을. 나의 평범한 부분들보다는 이상한 부분들이 나를 규정하고 남들과 경계 지어주물요. 그리고 모두가 한두 가지쯤은 이상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곧 평범함이기도 하죠 또. 나 자신의 이상함을 숨기고 싶은 당신, 그 이상함이 당신을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코너도 너무 멋있게 마무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올드한 감성으로 막 쇼미더머니 같은 거 보면은 막 네. 아, 뿌뿌뿌뿌 하면서 찢었다 이런 것처럼 약간 오늘 팟캐스트 1화를 좀 제로님이 찢어 놓으신 것 같은 완전 느낌이 엔딩 요정이십니다. 드네요. 제가 너무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너무 떨려가지고 잘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다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맡은 파트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올 테니까. 그리고 우리 뚝배님, 미영님도 너무 준비 과정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네. 이랑이랑. 지금까지 평범함과 이상함에 대해서 나랑부터 시작해서 너랑 우리랑까지 3가지 코너를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저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물론 듣기도 했고 말도 많이 했지만 좀 평범함과 이상함에 대해서 걱정이 줄어들고 막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느낌인데 다른 분들 혹시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나도 좀 평범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패널들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과 얘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남으면 되겠네. 그런 근자감을 얻었어요. 네. 저는 다들 비슷한 생각, 다들 비슷한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면서 저도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동지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평범함과 이상함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고민이 들면은 뭐 이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랑이랑 팟캐스트 1화를 다시 들으면 뭔가 조금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1화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2화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들어볼까요? 저희 다음 주에는 꿈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꿈이 없다. 좋아하는 것조차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 주변에 다 하는 거 한다. 맞아요. 이러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꿈 가지고 계셨었나요? 네, 저는 꿈이 진짜 하루 자고 나면 바뀔 정도로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사실 또 꿈이 없어가지고 고민이긴 하네요. 네. 좋아하는 건 있으신가요? 네, 좋아하는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단초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꿈이라고 하면요. 저는 일단은 밤에 잠을 잘 자고 싶고요. 중요하죠. 네. 저도 뚝배님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꿈이라고 하면 되게 너무 거대하고 너무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서요. 또 대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꿈이 빠질 수 없는 주제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뻔하게 가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
저희 그러면 꾸는 꿈 얘기도 이런 것도 해도 될까요? 꾸는 꿈도 꿔봤던 중요하지 꿈? 않을까요? 네, 전 사실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아니 제로님 좋아하시는 게 침대였으니까 꿈 맞아요. 얘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기상천외한 꿈 얘기 생각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프롤로그에 그 막 이루고 싶은 꿈 말고 밤에 잘 때 꾸는 꿈 얘기도 살짝 해봅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되게 재밌는 꿈 꾸셨다 하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곁다리 코너로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한번 웃어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회차도 꼭 기대하고 잊지 말고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 하나 할게요. 인스타그램 AND_POD로 DM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프로필 링크 보시면 그쪽으로 사연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되게 특별하게 저희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좀 너랑으로 사연도 받겠지만 게스트가 있으면 조금 더 이 공간이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사연은 이렇게 길게 받는 것보다는 게스트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질문 형식으로 이번에는 짧게 남기도록 할게요.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와, 미영님이 대표로 대답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되게 슬플 타이밍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대답이 엄청 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2화를 통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로랑 미역이랑 뚝비랑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이랑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